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깨달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성장을 경험한 후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진정한 깨달음과 일시적인 깨달음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짜 깨달음과 정착된 깨달음의 명확한 차이점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패턴을 끊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패턴이 더욱 강화되는 이유입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패턴은 끊는 대상이 아닙니다. 패턴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연료 없이는 타지 못하는 것처럼 패턴도 우리의 반응이라는 연료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턴을 끊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이해했다는 확신을 얻은 후에야 관계나 상황을 정리합니다. 겉보기에는 성숙하고 올바른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패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그 관계나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좋게 끝내려는 마음입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미움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그 패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패턴을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진짜 패턴 끊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만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대로 둡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죄책감과 패턴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감정이고 패턴은 행동으로만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려는 노력 자체가 그 패턴에 계속 관심을 주는 것이고 결국 패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결국 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명확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벌주지 않겠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종료다라고 내부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명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에게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순간 그 결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력한 선언은 조용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책감이 와도 선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다시 행동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우리가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예전 패턴으로 되돌리려는 감정적 압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안고도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먼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지 행동만 바꿔서 유지하면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감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예전 행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점점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패턴을 끊는다는 것은 죄책감 없이 끊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안고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서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심지어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고, 모든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후에야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상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혼란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이런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오락가락해도 되고, 생각은 복잡해도 되고, 상황은 불분명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패턴을 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 소용돌이가 잔잔해집니다. 죄책감도 줄어들고 혼란도 정리되고 새로운 선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깨달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자신이 변했다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예전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깨달음이 가짜였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착 전 통과 구간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자리 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의 깨달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여행자가 마지막 고개에서 힘들다고 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흔들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걸까? 라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위치에 정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정말 달라졌어. 진짜로 깨달았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흔들림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친숙한 패턴, 익숙한 관계, 편안했던 상황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 순간 진짜 깨달음에서 가짜 깨달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지도 말고 의미를 재구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반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수십 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한 길에 바퀴 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 시스템에도 오래된 반응 패턴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본다고 해서 오래된 길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래된 길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된 습관의 반동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다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데 길을 잃었다고 해서 지도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흔들릴 때는 이것이 선택의 구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진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위치를 고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분석도 깊은 성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진다고 해봅시다. 이때 왜 그리워지는 걸까? 내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락을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새로운 위치를 고정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연락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연락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위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은 위치를 굳히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마지막에 흔들림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람과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어느 쪽이 진짜 자신에게 맞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하고 나면 몸이 묵직해집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침묵하고 새로운 선택을 유지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유지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새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흔들릴 때는 복잡한 생각보다는 몸의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깨달음 이후의 흔들림은 사실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 단계는 끝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흔들림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을 통과하면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부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할 때만 자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림을 올바르게 통과한 사람은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가짜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가짜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런 설명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깨달음은 경험이지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개념화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진정한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진짜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변화를 몰라줘. 아직도 예전의 나로만 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자체가 완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해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 배부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깨달음 자체를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 지금 행복한가? 를 체크합니다. 가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의식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실제 상황이 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비판적인 말을 하면 여전히 상처받고 화내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 나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반응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 자체가 아직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정착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표면은 고요하지만 내부에는 깊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경험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때 이들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착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보든 변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를 의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정착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는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비판받으면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듣게 됩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자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감정은 여전히 올라와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플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들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당황합니다. 아,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착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감정이 와도 담담합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자신의 본질과는 다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의 차이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짜 깨달음은 더 많이 아는 상태이고 진짜 깨달음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짜 깨달음은 성격의 변화이고 진짜 깨달음은 위치의 변화입니다. 성격은 바뀔 수 있지만 위치는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강을 건넌 사람이 다시는 건너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위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